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집안 싸움에 몰두하던 정치권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으로 위기를 맞은 당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참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이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아마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분이 정부 대응을 그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달 20일 날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대처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게 2월 1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였어요. 예. 그 수석 비서관 회의 때 말씀이 이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말씀이셨고, 그리고 말미에 이제 이 메르스 관련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6월 2일 날 최경환 지금 현재 국무총리 대행이죠. 최경환 부총리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늦었죠. 일단 시일로부터 늦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대통령께서 긴급 이제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여셨는데,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정부가 나서긴 나섰습니다만 여전히 역시 상당히 그 좀 골든 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지난 세월호 참사 때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일단 초동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초기 대응 그리고 격리에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확산될 이유가 없었는데 지나치게 확산돼 간다 이런 비판은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정부 부처 간에 엇박자가 낸다는 지적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장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우리의 안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듯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정부가 막 불협화음도 있고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각 부처마다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런 예. 요무령이 있습니다. 행동 방식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일단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느 부분 일정 부분 골든타임을 놓친 그런 분위기도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가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이 거대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국가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 예. 그래서 정치권이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이라는데 거기 가서 있으면 그 구조에 도움이 됩니까? 그것은 보건의료 부분, 정부 부분에서 치밀하게 하고 물론 국민들이 여기에 협조를 하고 예. 그리고 국민들이 중요한 것은 정부를 믿어야 됩니다. 일단 정부를 믿고 우리가 뽑아준 정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부도 나름대로 하지만 언론이라든가 기타 SNS 매체에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예. 그런 것들은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는 거지만 그 중심은 정부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병원 공개 그 여부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많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개해야 됩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 공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 네, 일단은 공개하면 그 병원은 저는 망한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정말로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갖고 정말 위험한 그런 이제 병균이지만 예. 그것이 우리가 이런 보건의료 쪽에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격리하고 그러면 이것은 저는 한 주말을 지나면 저는 이것을 이제 소강서로 보고 이것을 수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몇 개의 병원을 공개를 하면 그 병원은 바로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예. 방어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아무튼 당청 관계가 많이 좋지 않고 있는데 이재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메르스 해결은 뒷전이다. 당청 간의 내분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근데 반대쪽에서는요. 당청 관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대로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최 교수님? 지금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29일 새벽이었고 예.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게 6월 1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였어요. 제가 잠깐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그리고 발언의 강도가 굉장히 높았죠. 대통령께서 말씀이.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라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 거부권을 시사한 거로 이제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 거부권을 만약에 이제 발동을 하게 된다면 행사하게 된다면 국회 또 출석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제적위원회 과반수와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제의되면은 예. 바로 법률로 확정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일단 이 제의를 하게 되면은 무기명 투표예요. 국회 원래 투표는 인사 투표는 무기명입니다만 다 기명 투표잖아요. 이것도 예. 무기명 투표 이분.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른바 친노나 친박이나 예. 이 비방이나 다 부담이 있어요. 이 무기명 투표라는 게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법률로 확정되면 대통령의 리더십의 손상은 평소 다른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란 말이죠. 엄청나게 큰 거죠. 반대로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해서 그것이 다시 부결된다, 예. 통과되지 않는다. 네. 그다음 유승민 원내대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간에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지금 사안이 국회법 개정안이 과연 위헌이냐 아니냐 권력 분립에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도로 치고 예. 이 당청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 공학적인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년 총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 18대, 19대 때 이른바 친박, 친이가 학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천에서. 바로 예.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와 청와대의 관계가 계속 불편해 왔어요. 왜냐하면 조금 거슬러 올라간다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대표 연설 때 새로운 보수의 지평을 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다라고 얘기한 거는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법인세 인상 논의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도 말은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청와대의 결과는 분명히 정면으로 충돌한 얘기란 말이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공문 연계형 나왔죠.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를 압박하는 거다라고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그게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당청왕에 있어 분명히 그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은 대단히 아끼고 있습니다만 네. 유승민 대표도 말을 하겠죠 언젠가. 지금 이른바 비박 의원들도 이제 거기다 반겨 시도했어요.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 이게 정신이 나간 정부냐. 당정회의 거부하고 당청회의 거부하고 이건 너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안이 지금 평행선을 달 수가 없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서 전 봉합이 돼야 된다고 보고 봉합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야말로 메르스 때문에 이 난리인데 여전히 자꾸 국회법 개정 가지고 여권 내에서 당청이 갈등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분열 양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그 상황을 딱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둔 어떤 개파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다 이렇게 그런 봐야 부분도 되는 있고 국정을 주도한 세력이 당정청이잖아요. 특히 당청이잖아요. 당청 간의 주도권 다툼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유승민 원내대표와 청와대와의 이 불편한 관계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단지 일단 이 불은 좀 꺼야 되겠죠. 이 거부권 문제의 불은 일단 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메르스는 메르스고 정치 지금 시행령 가지고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이 문제고 그 뭐 같이 가는 겁니다. 정치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대통령께서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강제력이 있다고 받고 그리고 이것이 유연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은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이미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의 그 입장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없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여야가 새벽 협상, 새벽 3시까지 협상을 해서 지금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새누리당 입장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야당에서 무엇을 줬겠습니까? 야당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강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줬기 때문에 야당이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시행령에서 이런 것이 강제 조항이 강제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협상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차피 헌재에 가더라도 이것은 유연성이 있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현을 했고 그런 마당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효과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럼 두 가지죠. 하나는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야 협상에서 재의결을 하든가 재협상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든가 네. 아니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그리고 여당한테 야당은 그것을 응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야당도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전향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는 것이 좋고 그래야 정치를 살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커다란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이 잉크가 1%밖에 안 되지만 파란색이 퍼지지 않습니까? 요만큼만 있어도 이것은 유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승민 원내대표 강제성이 없다. 야당은 있다. 이랬을 때는 50%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것이 마지막까지 가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고 그 순간에
그 정치적인 책임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져야 되지 않을까. 여야 재협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수님? 그러면? 일단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재협상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예, 해야 되고 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가면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4.29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고 해도 안 물러났지 않습니까? 예. 정치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의원직 사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그래 이것은 내가 협상을 잘못했다. 예.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 떳떳하게 이걸 던지면서 예. 협상 카드로 나는 여야가 협상이 안 되면 나는 원내대표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마지노선을 하면서 협상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저는 야당이 재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어떻게든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거니까 바로 그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정의화 의장이 정부로 이송하는 것을 좀 늦췄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이 일단 뭔가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메시지라고 보고 일단 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시사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도 네. 여당에 대한 압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예.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제 뭐 거부권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만 헌법에도 거부권이란 말은 없어요. 제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행사하게 된다면 네. 야당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되기 전에 재협상에 응한다. 현재 이종호 원내대표로서 그렇게 하는 건 또 야당이 원내대표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재협상의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보고 단지 예. 이 문장을 가지고 지금 서로 이제 해석이 엇갈리는 거잖아요. 강제성에 대한 부분이죠.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정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수정 요구한 다음에 예. 그것을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가 이번에 98조 2의 3항의 문장이에요. 지금 현재. 예.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여야가 이 문장을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장은 예. 나중이라면 몰라도 말이죠. 현재 이 부분에 대한 합의 문제, 이런 해석 문제를 여야가 어떤 의결로서 뭔가 명분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청와대라든지 여당이나 또 야당도 명분을 갖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청와대와 여당과 야당이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충을 해서 서로의 명분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이 한 말씀 했다고 해서 국회가 그냥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계속 고치는 것도 이것도 모양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간의 관계 이거는. 예. 잠깐 우리는 대통령과 뭐 유승민 원내대표로 보는데 예. 행정부는 입법부로 봐야 돼요. 큰 틀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로 들어가서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의 관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거 지나치게 대통령의 무슨 권위를 손상하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 문제는 또 하나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이종걸 원내대표가 무슨 호들갑 떤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네. 지금 이 여당의 최고위원들이 너무 이 발언이 지금 지나치다고 봐요. 지금 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물러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 그거 말고요. 어떤 거요?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라는 표현을 아까 잠깐 봤어요. 아. 근데 이게 행정 입법에 대해서 국회가 위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뭔가 수정 요구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예. 정말 이 문장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확정된다면 예. 이게 과연 국정을 흔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냐? 과연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했을까? 우리가 자문자답해봐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다른 나라 입법례도 있는 거고 아까 장 교수님이 위원 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위원이 될 확률이 저는 더 낮다고 봐요. 예. 위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지금 집권당의 이 지도부가 너무 그야말로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정치적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나치게 청와대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 다시 말해 친박 대 비박의 권력 투쟁으로 비칠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에 대한 법리적 판단보다는 예. 오히려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지나치게 반영돼 있다. 예, 예.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그런 권력 투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여당 내 내홍 양상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간의 설전까지 벌어졌거든요. 점점 심해지는 모습인가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김무성 대표의 경우는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집권당의 대표가 정면으로 청와대 대립을 세우는 건 그렇게 맞지 또 않죠. 언급한 적이 있고요. 그렇게 또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대통령의 뜻과 다르지 않다 당이. 네. 근데 사실 김무성 대표의 스탠스는 계속 어쨌든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에 있어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땐 자신의 대권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적절한 그 또 우호관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나치게 청와대에 수직적 관계를 비치는 것도 자신에게 유리하지도 않고 예.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분명한 거는 청와대는 현재 새누리당 내에 김무성, 유승민 투톱 체제에 대한 내심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예. 지났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서 귀국하면서 개헌 얘기도 했었잖아요. 금방 이제 무마가 됐었습니다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청와대가 가는 길과 현재 김, 유 이 두 라인의 길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각자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예. 현재 어떠한 사안이 나타날 때마다 이 당청 관계는 갈등으로 불거질 요인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구조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이번에 이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나타난 거죠. 예. 근데 현재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박의 이재호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있느냐라고 보는데 이건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특정한 정파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제가 3자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저는 어쨌든 지나치게 이 국회법 개정안을 가지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몰아붙이는 거는 일단 211명의 이름으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입법부 이름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너무 그것이 간과되고 있다. 당청 관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권력 투쟁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역학 관계의 변화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국회가 211표를 통과시키는 거 가지고 너무 한분이 폄하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이나 그 집권 여당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야당도 내분으로 따지면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야당 워크숍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근데 워크숍을 이제 마치긴 했는데 이게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있어가지고요. 뭐 안 간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송 출연해가지고 대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워크숍 하나만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질적인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해답을 하는데 해답을 말하지 않고 자꾸만 해답을 비껴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 또 핑계 대야 되고 여러 가지 거짓말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본질적인 내용은 4.29 재보궐선거에 국민적인 어떤 여망이 뭐냐, 예.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친노 패권 청산이라는 것이 유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지금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 책임은 결국은 언제 또 이것이 오냐면 내년 총선 때 와야 되고 문재인 체제가 저는 그냥 가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리를 가면서 지금 뭐 쇄신위원회도 띄우고 지금 워크숍 가서 또 반쪽 워크숍 하고 거기서 또 배도 자르고 또 거기 뭐 성경의 대갈로니가 후서인가 거기 말하지 예. 않자 먹지도 말라는 그런 것까지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뭐 이벤트성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하는데 네.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것은 가장 자극적이고 네. 지지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는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네. 백의종군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하고 대선 출마하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기득권을 꾸준히 가는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력에 휩싸인 네. 그런 정치인으로서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친노가 당내에서 60% 70% 이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70%를 장악하고 있는 이 친노를 깰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뭐 손학규 대표가 다시 오겠습니까? 그런 것도 불가능하고 그럼 누가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밖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랬을 때 예. 과연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 나중에 심판할 때 문재인 대표는 내려놓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치적 아마추어리즘이 강한 그리고 초선이고 예. 그리고 지난 대선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저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혹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최청열 교수님 말씀만 좀 짧게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뭐 사실 우리 장 교수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친노 패권주의란 말 저도 이제 입에 올리기가 민망하고 예.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이렇게 특정 성을 앞에 붙여놓은 친이니 비니, 친박, 비박, 친노, 비노 이것도 참 부자연스럽긴 한데 어쨌든 현실이니까. 예. 아무튼 전 친노 패권주의가 야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친노 입장에서 봐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정착이 되고 말았어요.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권자들에게 이 친노란 프레임을 깨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 깨는 건 어떻게 필요하냐? 그 추상적이고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 이제는 다 예. 너무 많이 나온 얘기고 혁신위의 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단 한두 가지라도 예. 그것이 문재인 대표가 뭐 어떤 뭐 총선에 불출마를 하는 걸 선언하든지 예. 아니면 그렇게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사퇴를 하든지 예. 무엇이 됐든 간에 뭔가 유권자들이 볼 때 예. 국민들이 볼 때 이제 친노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구나 라는 걸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관계와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이 그게 아니더라도 예. 정치는 어떻게 인식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걸 잘 인식을 그야말로 못하는 게 아니냐 친노 세력이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정치는 이미지라고 말씀하셨던 네.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